박광일입니다. 2017 학년도 9월 모의수능 해설을 하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시험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을 했을 것 같다는 사실 생각이 좀 들고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문제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보면 사실은 6월 모의수능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점수는 6월 모의수능보다 훨씬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요소죠. 45문항을 8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글자 수가 1페이지만 딱 놓고 보면 상당히 시험지 널널한데? 사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제일 중요했던 순간은 제가 봤을 때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25번) 들어갔을 때 몇 분 정도 남아 있었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의 최후의 한 방이라고 생각되는 35번이죠. 25번과 35번 들어갔을 때 남은 시간. (35번부터) (45번까지) 두 지문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지문당 딸려있는 문항수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전체적으로 앞에 무게가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 끝나고 이생규장전을 다시 풀어본 학생들은 느꼈겠지만 사실 틀릴 만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꽤나 이제 오답률이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첫 번째 느껴야 되는 거는 시간 관리예요. 일단 국어는요. 시간 안에 45번까지 푸는 게 1차 목표가 돼야 됩니다. 평소에 연습할 때는 1번부터 38번까지밖에 못 풀었어요. 제 건 다 틀리긴 했지만 그래서 푼 건 다 맞췄네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평소에는 훌륭한 공부 태도지만 시험 볼 때 완전 꽝인 거죠. 근데 이제 수능이 점점 임박해 오니까 우리의 공부와 시험이 일치되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평소에 항상 시간 관리라는 것을 머릿속에 계속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출을 풀든 사설 모의고사를 풀든 처음에 풀 땐 막 쫓기면서 풀어야 된다. 제 학생들은 그렇게 쫓기면서 풀면 제대로 안 읽혀요. 공부가 안 돼요. 막 이러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그렇게 쫓기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간 관리와 관련한 의식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가 됐든 기출 출력해서 그냥 시험지별로 풀든 상관없이 일단 80분이라는 시간에 대한 정확한 자기인식. 그러니까 수능 시험장 가서 10분 간격으로 시계 볼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이미 느끼고 있어야 돼. 이쯤 되면 30분 지난 거다. 이쯤 되면 60분 지난 거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내가 좀 느리게 하고 있다. 신속하게 하고 있다는 자기 내면의 시계. 만들기가 남은 기간 우리가 해야 되는 학습의 첫 번째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 지문을 좀 어려운 한 지문을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시간을 약간 신경 끄고 해야 되는 측면도 사실 있겠지만 항상 처음에 볼 때는 옆에 시계 하나 갖다 놓고 얼마나 걸렸는지 또 의식적으로 좀 놓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해놓고 채점을 하지 말고 다시 천천히 분석해보네. 그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이제 기출분석 3단계 할 때 얘기했던 건데 항상 국어 문제는 이렇게 3단계로 풀어야 된다. 일단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풀고 그리고 나서 시간 무제한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정답과 해설을 보셔야 됩니다. 더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번 국어 시험을 망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학생들 대부분 상당 부분 시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 얘기를 먼저 끝냈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역대 9월 모의 수능 중에서 오늘 치러진 시험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원래 9월 모의 수능은 좀 쉽게 가는 시험이었는데, 올해 수능 시험은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AB형이 이제 통합이 됐고, EBS에 대한 평가원의 애정이 식을 대로 식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4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보자는 어떤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시험은 어려워지겠죠. 그럼에도 좀 느껴지는 바는 뭐냐면, 어려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남은 기간 뭘 하냐. 이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출도 필요 없고, 사설 모의서 봤는데 도움 하나도 안 되고, 국어 공부 자체가 무용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평가원이 과연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진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껍데기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건 학생이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무지막지한 일을 수능 시험날 보여주겠다. 학생들이 이제 불수능이라고 표현을 하죠. 모든 학생들이 시험 보다가 다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수능을 내줘서 국어의 무서움을 니들이 알게 하겠다. 그런 평가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껍데기에 휘둘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번 9월 모의 수능을 자기가 못 봤다면 지금까지 1월부터 시작해서 9월 또는 반수생들도 있으니까 한 6월, 7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의 자신의 국어 공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시험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컨텐츠에 제시된 내용을 이해하고 내가 수능날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알맹이 있는 공부를 했느냐, 아니면 뭐 인강을 듣든 뭐 현강을 듣든 독학을 하든 껍데기만 훑고 있으면서 그냥 공부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무턱대고 쉬워서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을 주는 것보단 차라리 이런 시험지가 우리가 수능 시험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좋은 결과 얻기에는 훨씬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껍데기와 알맹이 얘기를 했는데요. 알맹이는 이제 이런 거죠. 문법 같은 경우에 잘 몰라도 보기만 보면 답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 모의 수능 문법 문제는 여느 시험에 나왔던 문법보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수준만 놓고 생각하면. 근데 지금 정답률 나오는 거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만큼 지식을 쌓지 않고 있다. 국어 시험은 생각하는 시험 아니냐. 지식보다는 수능적 사고를 해야 된다. 좀 묻고 싶어. 수능적 사고가 도대체 뭐냐고. 조금 이따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시험지를 잘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지식적인 게 굉장히 요구가 돼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문법이겠죠. 특히 이번 모의 수능에서 문법에서 두 문제 이상 틀렸다. 11번, 13번, 15번 중에 한 문제라도 틀렸다. 다 해서 두 문제. 11, 13, 15번 중에 한 문제라도 틀렸으면 문법 공부 나 허투루 했다 라고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 상당 시간 문법 공부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문법 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정확한 문법적 지식이 필요하니까 보기 보고 때려 맞추겠다라고 생각하면 더 틀립니다. 12번 같은 경우에 보기만 갖다 놓고 뭐가 뭐이 뭐다 이런 식으로 보기만 갖다 놓고 맞추면 오히려 답이 4번이 나서 더 틀립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늘 제가 얘기하죠. 조사 확실히 알아야 되고 접사, 어미 적어도 이 셋으로부터는 자유로워야 된다. 11번, 13번, 15번 그러니까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틀렸으면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문법 공부 다시 해야 될 거라는 말씀드리고, 문학에서요. 우리가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문학 용어,
당연히 지식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요, 이런 것도 있죠. 각 갈래별로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 내신할 때 나오는 뭐 고전시가의 특징 뭐 그런 게 아니라 수능 시험에 나오는 고전시가의 특징. 출제자가 어떤 고전시가가 나왔을 때 그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의 어떤 특징. 그럼 결국에는 이런 거를 완벽하게 꿰차고 있으려면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냉정하게 문학은 틀릴 문제가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답률이 좀 나오는, 특히 강남대성에서도 오답률이 좀 나오는 문학 문제 몇 개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이거예요. 만약에 이제 소설에서 갈등이라는 건 매번 물어보잖아요. 또 소설에서 인물이 좌절했냐, 좌절한 게 아니냐. 근데 문제는 늘 출제가 되는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서 좀 오답률이 좀 높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문학 공부를 너무 이런 거 위주로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해야죠. 근데 얘를 하는 건 수능시험장 가서 내가 틀릴 만한 문제를 맞췄어. EBS를 봤기 때문에가 아니라 시간 없어서 큰일 났었는데 EBS에서 본 게 나와서 시간 좀 단축할 수 있어서 그 용도예요. 절대로 EBS 작품 정리를 한다고 수능시험날 자기가 정리한 걸 똑같이 물어봐가지고 똑같이 풀릴 일은 없고요. 작품 정리된 게 약간 우리로 하여금 1년의 과정을 좀 단축시켜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2개 남겨놓고 헷갈릴 때는 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로 가볼게요. 사고력이 필요해요. 수능적 사고라는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생각은요, 이렇게 발산적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수렴적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수능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막 쫙쫙 뻗어나가는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국어 문제예요. 객관식 국어 문제입니다. 객관식이라는 핸디캡이 출제자한테 있어요. 게다가 또 다른 핸디캡이 뭐냐면 예전에 기출에서 물어봤던 거랑 다른 식으로 물어보면 안 돼요. 3년 전엔 이런 이유로 이게 답이라는데 지금은 그런 이유로 이게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냐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 풀다가 답이 안 나와요. 콘크리트 관련 지문을 읽고 있었는데 지문 정보가 너무 많아. 한 페이지 반이야. 헉헉대면서 갔어요. 그리고 그냥 일치 수준에서 물어보는 건 쉽게 답을 했는데 갑자기 보기가 막 줄이 이만한 게 나오면서 무슨 0.3 그리고 0.25 막 이런 수치 나오는데 뭘 따져야 된대요. 근데 그 상황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땐 작년 수능의 부력 상황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어떤 것이 고정된 상태에서 어떤 특정 수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제시됐을 때 이게 커지냐 작아지냐 변하냐 다 틀린 거예요. 고정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잘 지금 이제 제가 부력과 연결지어 설명했을 때 그치. 그때 부력 문제 기출 분석했을 때 부력은 사실상 고정이었지. 만 알아도 답이 쉽게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번 콘크리트도 사실 마찬가지고 보기에 써 있었어요. 0.3과 0.15는 사실상 고정된 상수예요. 게다가 그 뒤에 나왔던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 열 효율 관련 지문도 사실은 보기 문제 있죠. 줄과는 달리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기에 써있던 줄과는 달리라는 그 구절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사고력은 주어진 단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능력이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자유롭게 한번 글 쓰는 식의 사고력은 아니겠죠. 그러면 단서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단서를 활용하는 건
기출 수준이면 충분해요. 그럼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 시험 끝나면 나올 거예요. 신유형에 대한 대비. 해야 한다? 그것조차 필요 없다. 다 덧없다. 무용론. 그리고 뭐 적중 얘기. 그리고 기출 분석 무용론.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해설특강을 듣기 위해서 저랑 이렇게 만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면, 그런 껍데기 같은 거에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꼭 공부뿐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우리를 휘두는 껍데기들이 되게 많은데, 좀 천천히 내면을 들여다본다거나 약간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살펴보면 내가 참 껍데기에 너무 휘둘렸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고 국어 점수가 생각보다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고 걱정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람이 불안할수록 사이비 종교 같은 걸 많이 믿죠. 그러지 말고 이상한 거 찾아서 이거 하면 되겠다, 이것만 믿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 분석을 지금부터 수능 볼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오늘 소개하는 방식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쭉 한번 훑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은 그냥 평이했던 것 같아요. 한 문제라도 틀렸으면 좀 반성하시고, 반성의 초점인 나는 화작도 틀리는 쓰레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화작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서 안 했나 보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이번 9월 의수 등에 화작을 한 문제라도 틀렸으면 일단 빨리 틀린 문제를 다시 봐야겠죠. 보고 답을 알고 봐도 이해가 안 간다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답을 알고 봤더니 정말 내가 시험을 눈을 뜨고 본 건지 감고 본 건지 알 수가 없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사실은 마찬가지인 게, 평소에 화작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래요. 자, 나는 평소에 화작 공부를 전혀 안 했다. 그래서 이번 9월 부의수능 때 하나라도 틀렸거나 틀릴 뻔했다. 뭐 2개를 남겨놓고 갈등하는 상황조차 틀린 걸로 그냥 간주하세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그냥 일주일에 1회씩 그냥 꾸준히 화작 문제를 풀면 됩니다. 풀 때 주의사항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화작에 대해서 너무 막 강박이 있었던 거예요. 애들 다 맞추는데 자기는 늘 화작에서 하나씩 틀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화작 공부를 했는데 또 틀렸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요, 그 화작에 대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화작을 또 틀렸다 그러면 화작에 대한 공포감이 오히려 문제를 틀리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이건 결국 우리에게 시험 볼 때 생각을 더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이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권장하는 거는, 이 학생들은 기출이 됐든 기출이 아닌 게 됐든 그냥 일주일에 한 세트씩 꾸준히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면 되고, 내가 열심히 화작을 했는데 또 틀렸다. 이 학생들은 당분간은 화작은 기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출만 딱 갖다 놓고 답이 나오는 과정. 초점 하나입니다. 이 답이 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단순한가. 그러니까 정말 내가 생각을 거의 할 필요가 없고 요런 경우에만 요런 것만 생각해 주면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때까지 반복. 아셨죠? 화작은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문법입니다. 11번 같은 경우에 뭐 자료가 있었지만 11번이나 1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자료 때문에 답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좀 알고 있었어야 됐다. 특히 11번에
합성어랑 파생어인데 여기 제시된 사례들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11번 문제를 보면서 딱 수능 문제 같다라는 느낌을 사실 좀 받은 게 거기 나들이부터 시작해서 놀이터까지 있죠. 이런 사례들이 결코 생소하거나 야 이런 것까지 물어볼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의 사례들이 아니라 여기저기 나왔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량이 되어 있고 정확한 지식이 있다면은 풀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합성도 관여됐고 파생도 관여됐지만 결국 이 문제의 초점은 뭐냐면 국어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흔히 마주치는 접사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A에 나들, 이, 옷 할 때 나들 뒤에 붙어있는 이 있죠. 그런 접사라거나 아니면은 D에 집집이에 붙어있는 이. 앞에 거는 이제 명사를 만들어주는 것 같고 뒤에 거는 이제 부사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집집이, 뭐 다다리, 나나리 할 때 그 이 있죠. 되게 흔히 사용되는 접사예요. 특히 이는 접사 이는 명사도 만들고 부사도 만들고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법 교재에 표준어 규정이 됐든 뭐가 됐든 또 문법 내용이 됐든 이 접사 중에 흔히 나오는 접사의 어떤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숙지해 놓고 공부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로 11번은 앞서 말씀드렸었죠? 지식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예요. 그럼 이제 12번은 온전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사실 뭐도 좀 약간 필요하냐면 직관이라는 것도 좀 필요해요.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얘가 한 70, 얘가 한 30 정도의 비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1번, 12번이 연결된 보기가 있죠. 그 보기에서 필요한 지식도 좀 있지만 답이 2번이 딱 나오고 4번은 틀린 거야. 제일 중요한 건 4번은 아니라고 하는 순간이 제일 중요했을 것 같은데 4번은 아닌 거야 라고 할 때는 사실은 보기를 똑바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죠? 명사절 개념이 딱 들어와 있으면 4번에 리을 딱 보고 그가 익명의 기부자이다 라는 그 문장이 명사절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하나의 주어로 작동하고 그리고 밝혀졌다가 서술하다. 명사절이 주어로 사용됐네, 목적으로 사용됐네 이런 거는 수능날에도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거의 응용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출을 좀 많이 풀어봤고 명사절 개념이 확실했다면 12번에 4번을 고르진 않았을 것 같다. 지식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인데 역시 뭐예요? 정보를 안 줘요.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가 뭐뭐뭐가 있고 어말 어미가 뭐뭐뭐가 있는데 자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우리가 쉽게 보기 갖고 푸는 문제일 텐데 그냥 선어말 어미가 있다. 어말 어미가 있다. 자 한번 풀어봐.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미 머릿속에 어미에 대한 체계가 잡혀 있었어야 했다. 그 말씀드리고 14번 문제는 사실상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푼다면 더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냥 모국어 화자 그냥 직관으로 천천히 읽어보면서 어색하냐 안 어색하냐로 푸는 게 더 현명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에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의 문법적 특징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중세국어 지식 한 30%. 그리고 결정적인 건 현대국어 지식이 더 필요했죠. 70%.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거는 뭐냐면 중세국어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가령 의나 애가 유적명사 뒤에서는 뭐 이런 지식보다는 사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현대어 풀이가 제시됐을 때 그 현대어 풀이를 중세국어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그 부분이 분명하게 정립이 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에 금을, 미티, 금모레 있나니 할 때 미티 할 때 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관형격 조사야, 부사격 조사야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바로 현대어 풀이 보면 금을 및 에라고 에 현대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관용격조사의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틀렸네. 하는 그런 현대국어에 대한 지식이 사실 더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한 대로 11번은 접사, 13번은 어미, 15번은 조사였죠. 물론 중간에 뭐 선어말 어미도 들어갔지만 결정적인 건 조사와 관련된 5번 소재가 제일 중요했으니까 사실상 조사. 그리고 12번은 오답 곤란하는 데 있어서 명사절의 개념이 좀 확실하게 필요했었고요. 이런 문법적인 요소들을 던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답이 나오는 결정적인 자료를 보기에 안 줬다는 거예요. 보기는 이런 사고 과정을 진행하는 기능 정도만 했지 학생이 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기 이 정도 있으니까 답은 이거겠네. 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문법 공부는 확실한 지식이 필요한 공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나름 좀 문법 공부를 했었는데 문법 인강을 들었었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수업에서 강조됐던 내용들이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걱정되는 학생은 이거예요. 문법을 얕게만 공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강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쉬운 문제 나오면 막 머리 굴려서는 푸는데 이상하게 중요한 시험에서 그 머리가 안 돌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얕게 공부했다라고 스스로 느껴지는 학생 다 합쳐서 2개 이상 틀렸거나 3개 중에 하나 이상 틀렸거나 하는 학생들은 내가 조금만 좀 문법 공부를 깊게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문학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학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 뒤에 있었던 이생규장령까지 한 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뭐 설명을 해드리는 사실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만 좀 보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좀 잡아볼 건데 이러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번 9월 모의 수능의 문학 파트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9월 모의 수능 봤더니 문학은 비교적 잘했네? 거의 안 틀렸네? 내가 문학은 잘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수능날 문학에서 한두 개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어서 방심 안 했으면 좋겠고요. 수능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나왔던 수능을 기준으로 그 수준을 좀 생각을 따져보면 이번 9월 모의 수능의 고전 시간은 뭐 수능이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보다 쉬웠다. 현대 소설이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쉬웠다. 그리고 고전 소설도 기본적으로 좀 잘 안 읽히고 어려운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역시 너무 쉬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전 시가 정도는 수능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수능과 비교했을 때 수능 B형, 기존의 B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쉽거나 조금 쉽거나 것 같아서 자기가 이 세 파트에서 큰 어려움 안 겪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문학은 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은 있는 거구나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번 9월 모의 수능의 시험 결과, 문학의 시험 결과가 지금 현재 나의 수능 준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할 기준은 될 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고전시각부터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면 EBS에 한 수 있는 게 나왔죠. 뭐 큰 의미는 없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저 시를 몰랐다 하더라도 오히려 EBS에 된 거를 보고 알고 풀었다라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기출에서 고전 시가를 살펴보면 자연친화, 뭐 연군, 그리고 그냥 기타 이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거의 수능 보면 둘이 번갈아 하면서 나오죠. 뭐 연군 할 때 꼭 임금에 대한 그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순수한 임에 대한 그림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이 두 개가 약간 오락가락 하는데 자연친화와 연군 또는 그냥 어떤 임에 대한 그림 이런 작품이 나왔을 때 출제자가 묻는 거 작품 속의 근거와 시조에서 이렇게 가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걸로 보아 이거는 정치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군.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비유적으로 표현된 거고 나는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고전시가 공부를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일단 EBS에서 수록되어 있는 건 한번 꼭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출문제에서 근거와 해석을 보면서 아 고전시가에서 시에서 이렇게 말할 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구나.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될 것 같다. 거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현대시는 이 9월 모의 수능에 나왔던 두 편의 시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사실은 윤동주가 수능에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윤동주가 나올 차례고 뭐 이래저래 좀 조명도 많이 받았고 해서 윤동주 시를 파이널 때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다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9월 모의수능에 나왔고 박목월에 나온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EBS 교재도 있었고 상성 모의고사에도 실려 있어서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 아마 수능 때는 아마 읽는 것 자체가 좀 더 어려운 시가 한 편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낯선 시로 들어간 윤동주의 시의 역할이 너무 미미했다. 그냥 읽어도 답이 다 나오는 수준. 근데 수능 때는 좀 낯선 시 하나가 들어가서 이게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 혼란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는 시가 들어갈 텐데 없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쉬웠으니까 현대시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않고 계속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대소설은 독짓는 늙은이가 나왔는데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수능 때 만약에 출제자가 현대소설을 좀 어렵게 낸다면 인물의 의식이 중심인 EBS에 실려있는 걸로 한다면은 날개나 유해 뭐 사실 이런 작품들이 나올 확률이 좀 크죠. 정황상. 그래서 이런 작품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현진권의 독짓는 늙은이처럼 그냥 뭐 대화하고 행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소설에 대한 긴장 계속하고 특히 EBS 교재에 실려있는 의식 중심의 소설 쉽게 말하면 대화 별로 없고 생각 많이 하는 거 있죠. 많이 읽어버릇하죠. 많이 읽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생규장전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겁니다. 이생규장전이 너무 중요해서 EBS에 실려있는 작품 중에 너무 중요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지금 EBS에 실려있는 고전소설 중에 수능에 딱히 낼 만한 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얼마 안 남은 거를 9월 모의수 때 써버리면 수능 출제자가 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올해 수능 때 내기 어려운 그냥 이생규장전을 소모시켜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생규장전이 너무 중요해서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냥 EBS에 남아있는 소설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수능 때 내기 어려운 이미 2번 이상 나왔었거든요. 수능에. 더 내긴 좀 곤란하니까 이생규장전을 모의수능 때 소모시켜버린 최근 3, 4년간의 경향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생규장전 같은 작품을 또 봐야겠어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얘죠. 얘랑 이렇게 융합돼서 연계돼서 나왔는데 뭐 6월 모의수능 때는 고전시가랑 연계됐고 지금 9월에는 고전소설이랑 연계됐으면 현대시랑 연계될 수도 있고 현대소설이랑 연계될 수도 있지만 아예 황당한 융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지문이랑 문학이 어떻게 연계될까 수능날 이런 고민은 다 쓸데없는 껍데기에 대한 고민이다. 뭐가 됐든 어느 정도 독해력 있고 문학작품 보는 눈 있으면 안 틀린다. 그리고 이 독서 지문이라고 하는 이 지문은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학이랑 연계되는 독서 지문이 나오면 이 지문은 인문적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나머지 비문학 지문에 굳이 인문 지문을 낼 이유가 없어져요. 여기서 하나 쓸 테니까. 그럼 당연히 뭐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과학기술 지문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다만 이제 독서 지문 크게 영향 없을 것 같다. 이게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 이게 문학이 아니라 화작이랑 연결돼도 수능날 당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 방금 설명드린 방향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문제에 대한 해설은 굳이 뭐 제가 일일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어서 비문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독서 얘기를 좀 할게요. 아마 가장 좀 학생들이 힘들어했을 파트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독서인데 이번 시험에서도 독서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과학기술 쪽에서 우리가 뭔가 정보량이 쏟아질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하는 건데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어떤 방법적인 접근으로 시험장에 가서 어떤 방법을 쓰겠다는 건 정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지문을 놓고 보면 뭐 무슨 방법이 통하겠습니까? 이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기억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 기억력 나쁘면 못하란 얘기냐? 기억력이 나쁘면 국어시험 보기는 솔직히 좀 힘들죠. 지문을 읽는 족족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정보가 많아지고 말이 많다 보면 많은 정보들 속에서 걔네들이 다 머릿속에 남지 않을 텐데 기억력이 나쁘고 좀 그런 부분이 약한 나는 어떡하냐. 단순한 순수한 기억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취사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기억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핵심인지 알고 필요한 걸 기억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머릿속에 꼭 담아둬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주제와 관련되는 중요 정보겠죠. 그 두 번째는 주제급의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출제자들이 자주 출제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은 못해도 형식적으로 그런 식의 표현을 썼을 땐 우리가 관심을 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지문에서 뭐라고 막 얘기하다가 끝에 맨 마지막 문단에 사족처럼 뭘 갖다 붙일 때가 있어요. 독해역전 때도 했던 얘기인데 뭘 사족처럼 마지막 문단에 한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붙이면요. 그거 한 문제 내겠다는 뜻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과 관련해서 출제자가 문항 배분을 어떻게 하고 내가 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글 읽을 때 얘네 잘 찾아놓고요. 문제 풀 때 문항 배분 관련해서 빨리빨리 돌아가면 돼요. 지금 봐봐. 지문이 콘크리트에서 좀 발전해서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뭐 프리스트, 레스트, 뭐 콘크리트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 있죠. 기존의 콘크리트보다는 얘가 좀 발전된 형태예요. 그리고 얘가 좀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최초 해야 되는 건 뭐가 바뀌었느냐. 뭐가 바뀌었느냐. 근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압축 강도, 인장 강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준비를 해야 되냐면 기존에 했던 기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딱딱 이렇게 바뀔 때 변화가 나타날 때 이런 개념들이 실시되면 이 개념을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당황하지 않고 아 이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네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문을 읽을 때 얘를 놓쳤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했던 문제는 28번이었겠죠. 28번 문제를 풀 때 보기를 포화송비와 관련해서 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보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표현은 하나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죠. 자, 28번 보기예요. A와 B의 포화송비는 병영 정도에 상관없이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화송비는 값이 고정되어 있다. 부피의 영향을 받는 부력은 부피가 안 바뀌는 한 그냥 고정되겠죠. 부피가 커지네, 작아지네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화송비가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밀도와 높이와 지름의 관계 속에서 포화송비가 고정되었다는 걸 이용하면 밑에 있는 선지는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정이냐 변화할 수 있느냐 변화가 커지는 식이냐 작아지는 식이냐 계속 물어봤던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엔 뭐가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냐면 글을 딱 읽을 때 조금 디테일은 놓쳐도 이 글이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크게 3가지로 분류된 것 같다. 그리고 조금씩 발전하는 형태였고
각각을 사례를 들어 설명해 줬다.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걸 읽을 때는. 그러면서 조금 더 기억을 하고 싶다면 각각의 특징 정도,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좋은 걸로 문제가 있으니까 바뀌었겠죠? 한계나 문제가 있다면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결국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잘 머릿속에 정립이 좀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중에 어떤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냐면요. 지문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글을 읽을 때 신경 쓸 게 좀 바뀐다는 게 완전히 순간을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7문단이 됐든 4문단이 됐든 내가 아는 내용이든 모르는 내용이든 글을 읽으면 요거 물어보겠는데 하는 것들이 좀 보여야 돼요. 그것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콘크리트와 철근 콘크리트를 비교시킨 거야. 근데 밑에 보니까 어려운 보기 문제 하나가 나와 있어. 그럼 그 보기 문제는 뭐 갖고 만들 확률이 큰가? 얘 갖고 만들 확률이 크겠죠. 그러면 그 보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으로 고개를 돌릴 때 이 부분으로 바로 가버리는 그런 어떤 문항 배분에 관한 원칙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 결국 이런 초점을 가지고 좀 기출문제 했으면 좋겠고 보기 활용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자, 힌트는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28번 문제 좀 풀어보시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25번부터 29번까지 이 문제는 크게 3분류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콘크리트고 이 문제는 2개 비교고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서 문항이 출제됐는지를 예만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기출문제도 최근 한 3년에서 5년간 비문학 지문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좀 분석하는 과정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로 이어서 가장 어려워했을 수 있는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이 상당히 고생했을 가능성이 큰 그 열 효율 관련 지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 효율 관련 지문인데요. 간단하게 지문 한번 보고 어떤 요소들이 출제가 된다 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칼로닉이라는 걸 소개를 합니다. 열은 칼로닉이다 뭐 이러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 질량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 칼로닉이다 소개하고 그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말은 좀 많아요. 열기관 얘기도 하고 열 효율 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한번 느낌 주면서 여기서 이런 얘기 했었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서 19세기 초에 카르노의 이제 이론을 소개합니다. 열 기관의 열 효율 문제를 다뤘는데 이 카르노의 이론대로 한다면은 칼로닉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데 열기관의 열 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카르노의 입장으로라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 칼로닉이 이렇게 이동한다.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한편 그러면서 비교할 거리가 나오죠. 줄이 나오면 자, 앞에는 카르노의 이론을 소개했고 줄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역시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둘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사고가 막 그렇게 퍼져나가는 식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걸 기반으로 새로운 얘기를 얹어야 되기 때문에 퍼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좁혀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앞에서 카르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밑에 셋째 줄부터 칼로닉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열기관의 열효율 역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게 이게 이제 카르노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줄이 찍 하고 나오면 줄과 카르노의 차이가 뭐냐를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줄을 봤더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 열과 일은 같은 거다. 그리고 열에서 1에서 열 상호 전환될 때 그 합의 양은 보존된다. 뭐 이 정도가 이 차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문단까지 했고요. 이제 네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보면서 가볼게요. 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과학적 재검토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둘이 뭔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특히 이제 톰슨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칼로닉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제 밑줄 긋고 나온 게 32번입니다. 이 지문의 특징은 뭐냐면 구구절절 다 설명 안 해줘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야 되나? 그러지 말고 좀 다른 구절을 보면서 좀 언급된 게 있나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읽는 족족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해되는 걸 기대하지 말고 이런 내용을 다뤘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출제자가 뭘 물어보면 결국 어딘가 써 있어서 물어봤을 텐데 하면서 근처를 살펴주면 되는데 좀만 내려가 보면요.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해요.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자, 정확하게 이것이 지시한 게 뭐예요?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대요. 높은 데서 흡수한 열을 전부 방출하면서 일을 한답니다. 근데 지금 열과 일이 등가성이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칼로닉이 이렇게 이동만 하는 카르노의 이론대로라면 여기서 100이 있었어요. 또 그 에너지가 100으로 갔다고 합시다. 근데 중간에 일을 했거든요. 일은 뭐 갖고 한 거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다시 100이 있으면 그대로 100으로 가는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중간에 열과 일은 등가인데 열이 그대로 열로 다 가버렸으면 일은 뭘로 하느냐는 문제가 생겨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써있느냐? 6째 줄, 7째 줄입니다. 열의 실체가 칼로닉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열의 실체가 칼로닉이고 그 칼로닉이 그냥 그대로 옮겨만 가는 거라면 이 중간에 일을 하는 거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열과 일은 같은 거로서 둘을 합하면 총 에너지가 같아야 되는데 열이 그대로 다 가버렸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게 칼로닉 그런 게 이동하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한 게 뭐예요? 32번에 2번이겠죠? 열의 실체가 칼로닉이라면 열 기관이 한 일은 설명할 수 없다는 점. 깊게 이해가 안 돼도요. 답결정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원칙입니다. 출제자가 밑줄 긋고 물어보면 기초분석을 해보면요. 밑줄 긋고 뭔가 물어보면 쭉 내려오거나 쭉 올라가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럼 시험 볼 때 올라갈지 내려갈지 내가 어떻게 결정하냐. 안 읽고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일단 최초 읽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출제자가 이렇게 뭔가 물어봤다면 이렇게 밑줄이 거져 글을 읽어내는데 밑줄이 거져 있다. 아 그게 여기구나 라는 이 정도의 체크는 하는 건 습관화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32번에 A의 내용으로 가진 직전형을 딱 보고 지문으로 고개를 돌려서 A로 딱 갔을 때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오게끔만 해놓으면 어떤 구절? 열의 실체가 칼로닉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기억부터 내려온 얘기거든요. 그거에 힌트 삼아서 32번으로 들어갔다면 답결정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고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열 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카르노에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열의 실체가 뭐냐. 그리고 열 효율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줄의 실험과 톰슨의 어떤 이견으로 열의 실체가 칼로닉이 아니라는 거는 증명, 그러니까 깨진 거예요. 그러나 열 효율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끝까지 이어지고 이제 33번을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건데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어야 돼요. 저도 문과다 보니까 이 지문이 송두리째 이해는 잘 안 됐어요. 근데 문제를 푸는 거랑 이해하는 거랑 별개라고 그랬었죠. 33번에 윗글을 바탕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출제자가 하나 더 힌트를 준 거죠. 문과라도 지문을 잘 보면 다 써 있을 거야. 이 얘기예요.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보기를 보면서 겁 안 먹고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줄의 실험과 달리. 그러니까 줄에 뭔가 이런 시험과 달리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복잡한 과학적 지식이 동원돼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줄의 내용과 다른 걸 찾으면 됩니다. 근데 줄의 내용과 다른데 실제로는 이런 거. 다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는 뭐냐면 줄의 내용과는 달라야 돼요. 그리고 실험해보면 그런 거. 그럼 이제 어떤 문장을 찾으려고 해야 되냐면 줄의 견해와 달리 사실 이렇다는 식의 문장을 찾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죠? 찾아보세요. 자, 이때 이런 활용을 하면 좋죠. 지금 우리가 32번을 풀기 위해서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의 앞부분을 활용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이 높은 데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건 맞다 하면서 뒷부분 활용이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결코 잉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랑 다 관련되는 겁니다. 밑에 부분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줄과 다르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
찾으셨나요? 전 이 구절 같던데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또한 거기서 볼게요.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열 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 근데 앞에 줄은 이랬었거든요. 상호 전환될 때 합이 보존된다. 열이 일로, 일이 열로 될 때 보존된다. 근데 맨 마지막에 밝혀진 진실은 뭐냐면 일이 열로 전환될 때는 보존되나 봐요. 열 효율이 100%래요. 근데 열 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가 없다. 이건 100%지만 이건 100% 이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단서가 되면 5번 열기관에 흡수한 열의 양, 두 작동 온도 이런 거는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거랑 상관없이 실제 실험을 해보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 일이 한 양보다는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열이 일로 갈 땐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뭐 좀 더 꼼꼼하게 질문을 읽어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또 혼자서 좀 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단서만 던지는 식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맨 마지막 35번부터 39번에 역시 칠판 정리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문학 마지막 질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글을 읽을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험이 끝나고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면 답을 결정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야 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3페이지 35번 들어갔을 때쯤에는 대부분 시간의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을 것 같아요. 아직 10문제나 남아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어떤 중요한 굵직한 핵심 정보가 있고 그 핵심 정보만 파악하면 답이 나오는 상태였다면 상관이 없는데 35번부터 38번까지 약간 다 자잘자잘한 것들을 좀 물어봐요. 물론 꼼꼼하게 분석해보면 답되는 건 좀 중요한 애들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으로 좀 남기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35번부터 39번까지 가기 전에 이미 시간 확보가 안 돼 있었으면 무슨 방법도 소용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글을 읽을 때 뭐 법인격과 크게 보면 법인격 부인론 두 가지가 글의 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짜잘한 정보들이 나와요. 근데 출제자가 보면 이거 하나하나 물어보거든요. 그럼 결국 관건은 뭐였느냐? 시간이 없었다면 다 머릿속에 담아둘 수는 없고 빨리 내려갔었어야 될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근데 빨리 내려갈 때 뭐를 내가 남겨놓을 거냐. 그러면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문을 딱 봤더니 지문 자체가 너무 길다. 또는 얘처럼 수능 날 또 이런 상황 될 수 있잖아요. 앞에서부터 열심히 푼 결과 뒤에 시간이 부족한데 이 지문은 어떻게든 읽긴 읽어야 되겠고 그럼 뭘 남기고 뭘 머릿속에서 지울 거냐 했을 때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쯤에서 뭐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다. 얘네들을 체크하는 식으로 해서 빨리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을 때 즉각적인 답은 안 나와도 이거 해결하려면 여기로 가야지. 이거 해결하려면 일로 가야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화제 찾는 부분도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할 때 관련된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제 많은 사설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풀게 될 거예요. 그 모의고사를 풀 때 그냥 풀자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정말 시험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시간에 압박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 20분이 남으면 남는 거고 아니면 말고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문 상황에 맞게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부가 하나. 또 하나의 공부는 계속 기출을 보면서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단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될 때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거나 이따가 돌아올 때 표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밑줄을 알아서 이렇게 그면서 기억 속에 남겨놓으면서 내려간다면
이 독해는 성공적인 독해다. 이해도가 조금 떨어져도 이따가 물어볼 거, 이따 돌아왔을 때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 찾아서 체크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내려가고 머릿속에 어떤 사고력이 장착되면 돼요? 기출에서 끊임없이 반복됐었던 문제를 풀 때 출제자가 주는 단서를 활용하는 방법. 이건 기출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독서 준비가 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문 읽을 시간 애시당초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마무리 짓고 간단하게 총평하고 해설 특강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 좀 넘게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한 2, 3일은 여러분들이 이 시험지를 좀 분석을 좀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거도 좀 명확하게 찾아보고, 특히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이제 근거 표시를 좀 해서, 좀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자료화해서, 저희 자료실에 올려놓을 겁니다.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근거를 좀 찾아보고, 제가 올린 자료랑 비교를 좀 한번 해보고, 그 자료 속에서 내가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시험을 보면 그 시험만 자꾸 따라가요. 6월 모의 수능이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맞게 6월 모의 수능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유형이다 그러면서. 또 9월엔 또 다른 유형이 나왔죠. 수능 때도 또 다른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옛날 스타일로 그냥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지 뒤따라가는 공부하지 말고 그냥 내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거의 초점은 뭐냐면 어떤 문제의 답이 그래서 몇 번이야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그건 자료로 좀 대체할게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의 해설 특강을 들으면서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 나의 공부에 어떤 것들을 추가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넌 망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잘할 수 있고 저렇게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지금까지 공부가 완벽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해설하는 이 과정에서 제시됐던 것들을 추가해서 자기의 실력을 좀 더 쌓는 식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자꾸 9월 모의 수능 시험지의 껍데기만 바라보는 공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할 말은 많지만 또 여러분들 또 공부해야 되니까 해설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저 이제 못한 말들은 파이널 때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 특강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